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토록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정적인 콘텐츠가 더 잘 팔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보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는 마치 더 빨리 자라지만 쉽게 무너지는 나무와 더디게 자라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사이의 선택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별점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평점이 4점 이상이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평점이 낮으면 호텔 출입조차 거부당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상상 같지만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만약 스스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중독적인 행동의 셔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기에 그 품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 몸에 좋은지, 내 아이에게 안전한지,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공짜로 주는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정보와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 즉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작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른 좋아요 하나, 내가 시청한 영상 하나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가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말 그대로 트라우마를 통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헤어지면서도 결국 다시 만나는 연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다툼이 일어나면 감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순간 감정은 다시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강렬한 감정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아.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님이 끊임없이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이란 원래 저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 분리, 즉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나 거리두기라는 말을 차갑고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나빠진다고 해서 나까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그 갈등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갈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간호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같이 아파야 해 라고 말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병들고 말 것입니다. 현명한 간병인은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와 같은 낮은 파동에 머무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라는 말은 나의 감정 파동은 당신의 파동에 묶여 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단단히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분리의 힘입니다. 명상과 영적인 수련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러브 바밍입니다. 이는 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종 기술 중 하나입니다.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칭찬, 선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상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교묘한 함정입니다. 일단 상대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돌변하여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관계의 언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바디카운트처럼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람의 수를 자랑처럼 여기는 문화, 친구가 연애를 하니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무나 만나는 현상,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충분한 고민 없이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혼은 정상이 아닌 것, 심지어는 낙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형제와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른 영혼인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맞춰가는 노력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이혼은 너무나 쉬운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과 같이 명백하게 잘못된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격 차이나 사소한 갈등 때문에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게 되고 강해질수록 이타적이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부족할 때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내면의 힘을 기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있다면 6개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6개월 동안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정서적 체력이 단 10%라도 올라간다면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재고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해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영성, 즉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다른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여정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토록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정적인 콘텐츠가 더 잘 팔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보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는 마치 더 빨리 자라지만 쉽게 무너지는 나무와 더디게 자라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사이의 선택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별점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평점이 4점 이상이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평점이 낮으면 호텔 출입조차 거부당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상상 같지만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만약 스스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중독적인 행동의 셔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기에 그 품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 몸에 좋은지, 내 아이에게 안전한지,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공짜로 주는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정보와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 즉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작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른 좋아요 하나, 내가 시청한 영상 하나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가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말 그대로 트라우마를 통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헤어지면서도 결국 다시 만나는 연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다툼이 일어나면 감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순간 감정은 다시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강렬한 감정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아.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님이 끊임없이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이란 원래 저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 분리, 즉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나 거리두기라는 말을 차갑고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나빠진다고 해서 나까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그 갈등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갈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간호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같이 아파야 해 라고 말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병들고 말 것입니다. 현명한 간병인은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와 같은 낮은 파동에 머무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라는 말은 나의 감정 파동은 당신의 파동에 묶여 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단단히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분리의 힘입니다. 명상과 영적인 수련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러브 바밍입니다. 이는 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종 기술 중 하나입니다.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칭찬, 선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상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교묘한 함정입니다. 일단 상대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돌변하여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관계의 언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바디카운트처럼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람의 수를 자랑처럼 여기는 문화, 친구가 연애를 한이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무나 만나는 현상,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충분한 고민 없이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혼은 정상이 아닌 것, 심지어는 낙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형제와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른 영혼인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맞춰가는 노력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이혼은 너무나 쉬운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과 같이 명백하게 잘못된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격 차이나 사소한 갈등 때문에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게 되고 강해질수록 이타적이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부족할 때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내면의 힘을 기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있다면 6개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6개월 동안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정서적 체력이 단 10%라도 올라간다면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재고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해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영성, 즉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다른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여정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토록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정적인 콘텐츠가 더 잘 팔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보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는 마치 더 빨리 자라지만 쉽게 무너지는 나무와 더디게 자라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사이의 선택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별점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평점이 4점 이상이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평점이 낮으면 호텔 출입조차 거부당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상상 같지만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만약 스스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중독적인 행동의 셔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기에 그 품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 몸에 좋은지, 내 아이에게 안전한지,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공짜로 주는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정보와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 즉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작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른 좋아요 하나, 내가 시청한 영상 하나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가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말 그대로 트라우마를 통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헤어지면서도 결국 다시 만나는 연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다툼이 일어나면 감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순간 감정은 다시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강렬한 감정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아.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님이 끊임없이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이란 원래 저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 분리, 즉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나 거리두기라는 말을 차갑고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나빠진다고 해서 나까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그 갈등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갈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간호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같이 아파야 해 라고 말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병들고 말 것입니다. 현명한 간병인은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와 같은 낮은 파동에 머무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라는 말은 나의 감정 파동은 당신의 파동에 묶여 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단단히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분리의 힘입니다. 명상과 영적인 수련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러브 바밍입니다. 이는 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종 기술 중 하나입니다.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칭찬, 선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상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교묘한 함정입니다. 일단 상대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돌변하여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관계의 언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바디카운트처럼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람의 수를 자랑처럼 여기는 문화, 친구가 연애를 하니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무나 만나는 현상,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충분한 고민 없이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혼은 정상이 아닌 것, 심지어는 낙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형제와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른 영혼인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맞춰가는 노력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이혼은 너무나 쉬운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과 같이 명백하게 잘못된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격 차이나 사소한 갈등 때문에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게 되고
강해질수록 이타적이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부족할 때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내면의 힘을 기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있다면 6개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6개월 동안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정서적 체력이 단 10%라도 올라간다면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재고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해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영성, 즉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다른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여정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토록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정적인 콘텐츠가 더 잘 팔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보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는 마치 더 빨리 자라지만 쉽게 무너지는 나무와 더디게 자라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사이의 선택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별점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평점이 4점 이상이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평점이 낮으면 호텔 출입조차 거부당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상상 같지만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만약 스스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중독적인 행동의 셔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기에 그 품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 몸에 좋은지, 내 아이에게 안전한지,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공짜로 주는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정보와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 즉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작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른 좋아요 하나, 내가 시청한 영상 하나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가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말 그대로 트라우마를 통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헤어지면서도 결국 다시 만나는 연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다툼이 일어나면 감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순간 감정은 다시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강렬한 감정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아.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님이 끊임없이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이란 원래 저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 분리, 즉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나 거리두기라는 말을 차갑고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나빠진다고 해서 나까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그 갈등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갈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간호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같이 아파야 해 라고 말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병들고 말 것입니다. 현명한 간병인은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와 같은 낮은 파동에 머무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라는 말은 나의 감정 파동은 당신의 파동에 묶여 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단단히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분리의 힘입니다. 명상과 영적인 수련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러브 바밍입니다. 이는 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종 기술 중 하나입니다.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칭찬, 선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상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교묘한 함정입니다. 일단 상대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돌변하여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관계의 언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바디카운트처럼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람의 수를 자랑처럼 여기는 문화, 친구가 연애를 하니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무나 만나는 현상,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충분한 고민 없이 결혼했다가 몇 달 만에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혼은 정상이 아닌 것, 심지어는 낙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형제와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른 영혼인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맞춰가는 노력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이혼은 너무나 쉬운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과 같이 명백하게 잘못된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격 차이나 사소한 갈등 때문에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게 되고 강해질수록 이타적이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부족할 때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내면의 힘을 기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있다면 6개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6개월 동안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정서적 체력이 단 10%라도 올라간다면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재고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해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영성, 즉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3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다른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여정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토록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정적인 콘텐츠가 더 잘 팔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보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는 마치 더 빨리 자라지만 쉽게 무너지는 나무와 더디게 자라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사이의 선택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별점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평점이 4점 이상이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평점이 낮으면 호텔 출입조차 거부당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상상 같지만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만약 스스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중독적인 행동의 셔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기에 그 품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 몸에 좋은지, 내 아이에게 안전한지,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공짜로 주는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정보와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